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아침 뉴스타트 2부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의 2차 소환에도 불응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르면 오늘 첫 공식 입장을 밝힐 걸로 보입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오늘 처리될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즉시 임명하지 않을 경우 탄핵을 재추진하겠다고 답박했습니다. 유명 가수의 콘서트 티켓을 판다고 허위글을 올리고 돈만 가로챈 20대 남성이 강제 송환됐습니다. 일본에 거주하면서 범행을 저질렀는데 780명에게 2억 원을 가로챈 걸로 파악됐습니다. 카자흐스탄에서 여객기가 추락해 40명 넘게 숨졌습니다. 탑승자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기적처럼 생존했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 발의를 유보하면서 공은 다시 한 권한대행에게 넘어간 모양새입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 여부를 사실상 오늘까지 결정해야 하는 상황으로 어떤 선택을 내리느냐에 따라 초유의 권한대행 탄핵소추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의 국무회의 상정을 보류하며 여야를 향해 타협안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여야 이견이 큰 상황에선 공포할 수 없다고 못 박으며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 역시 마찬가지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감히 우원식 국회의장님을 중심으로 우리 국회가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 해법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간절히 기대하고 있으며 결정을 모두 미룬 채 공을 국회로 넘겼지만 만 하루도 안 돼 넘겼던 공을 다시 돌려받았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동의안이 통과된 뒤에도 이들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민주당이 유보했던 탄핵안 발의에 나설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관과 우리가 요구한 사항들이 이행되는지 여부를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 역시 한대행이 여러 차례 강조한 대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입장으로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야당 주도로 인사청문 절차가 진행된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시선이 여당과 다르지 않다는 점도 인정했습니다. 검사가 자기가 기소한 사건에 대해서 판사를 고르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나 한대행이 쟁점 법안 6개에 대해 무더기로 거부권을 행사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의 제한적 역할을 이유로 헌법재판관 임명을 마냥 미룰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여당 추천 인사를 포함해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은 물론 법조계 역시 재판관 임명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한 목소리를 내는 것도 부담입니다.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 여부를 사실상 스스로 결정해야 하는 상황으로 한대행의 고심이 그만큼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대법원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신임 대법관을 임명하더라도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국회 동의가 이뤄진 대법관 후보자 임명권이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있는지 묻는 민주당 백혜련 의원실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대법원은 대법관을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지만 대법원장 제청과 국회 동의라는 사법부와 입법부 각각의 견제장치가 마련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대통령 탄핵안 의결 전에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한 뒤 대통령이 인사청문을 요청하고 국회 동의도 거쳤다면 삼권 분립 등 헌법상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걸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헌법재판관 임명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문제가 맞물리면서 여야 간 대치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한대행의 결단 시한을 제시하면서 사실상 마지막 기회를 줬다는 해석이 나오는데 국민의힘은 국정을 초토화하려는 의도라며 반발했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의 본회의 처리를 하루 앞두고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다시금 임명 시한을 못 박았습니다. 임명안 통과 즉시 국회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지 않으면 즉각 탄핵에 나서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겁니다. 한덕수가 권한대행이 하는지 안 하는지를 시간을 주고 온 국민이 한번 보자. 온 국민과 함께 우리 당도 마찬가지고 인내의 시간을 한번 가져보자.
이미 상설특검 추천 의뢰뿐 아니라 내란과 김여사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은 상황에서 내일 오전까지 마지막 기회를 준다는 뜻을 전한 거로 보입니다. 앞서 민주당 주도로 한대행 탄핵안이 발의 직전까지 갔던 터라 어느 때보다 현실화 가능성은 높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국민의힘은 그러나 기존대로 한대행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헌법재판관 임명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부터 따져봐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민주당 주도로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권한쟁의 심판이나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을 총동원하겠다는 점도 명확히 했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지금 이 집권당뿐만 아니라 여당에 완전히 이 초토화를 시키려고 하는 의도로밖에 지금 보이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민주당이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와 연결지어 한대행 탄핵에 나서더라도 대통령의 준하는 의원 200명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과거 민주당이 방통위원장, 부위원장 탄핵을 추진하면서 직무대행이란 표현을 쓴 만큼 이번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한대행은 선출되지 않은 국무총리로 탄핵 시엔 제적의원 과반인 151명 찬성만 있으면 된다며 시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애초 여야는 이번 본회의에서 모처럼 다수의 비쟁점 민생 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었는데 한대행 탄핵을 둘러싼 이견 등으로 전국이 다시 정쟁의 늪으로 빠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전망도 나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를 두고 여야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해설서에는 탄핵 사유가 되는 위법 행위를 한 시점에 따라 정족수를 다르게 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걸로 파악됐는데요.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이 지난 2015년 발간한 법령 주석서에는 권한대행을 탄핵할 경우 의결 정족수는 대행되는 공직자의 지위를 기준으로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대행자로서 직무 집행 중 위법 행위만 탄핵 사유가 된다고 명시했는데 이러한 해석에 따르면 한대행의 탄핵 정족수는 대통령 탄핵 기준에 따라 재적 의원 3분의 2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주석서는 이와 함께 권한대행 자신의 본래 직무 집행 중 위법 행위에 대해서도 본래 신분으로서 탄핵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시 말해 총리 집행 도중 위법 행위가 탄핵 사유로 올라갈 경우 국무위원 탄핵 기준인 151명이 동의하면 탄핵이 가능하다는 해석입니다. 이와 관련해 헌재 관계자는 헌법재판연구원에서 주석서를 발간했지만 헌재의 공식 입장을 담은 책은 아니고 집필자의 견해를 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국무총리 시절 위법 행위로 탄핵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탄핵 소추안 의결 정족수는 대통령에 준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며 기존 입장을 수정했습니다. 입법조사처가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서를 보면 대통령 권한대행자의 탄핵 시 대통령에 적용되는 가중 정족수 적용 여부를 두고 명시적으로 정해진 건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대다수 헌법학자가 대통령 권한대행 중인 국무총리가 기존 총리 직무 관련한 사유로 탄핵당할 경우 일반 정족수, 즉 재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다만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중일 때 탄핵 대상이 되면 대통령에 준해 가중 정족수, 즉 재적의원 3분의 2 찬성의 적용을 받는다는 견해도 최근 보도된 바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오전 10시로 통보됐던 공조수사본부의 2차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공수처와 경찰 특별수사단이 함께하는 공조보는 오후 6시까지 윤 대통령 측으로부터 연락은 없었으며 변호인 선임계도 제출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이 출석 요구에 잇따라 불응하자 공수처는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인데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기 위해 3차 소환 통보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잇따라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서 정치권 일부에서는 강제 수사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혐의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윤 대통령이 3차 소환에는 응할지도 미지수인데요. 조사에 난항을 겪고 있는 공수처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에 이어 공수처의 소환 통보에도 잇따라 불응하면서 강제 수사 여부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영장을 받아 체포하거나 아예 구속영장을 청구해 집행하는 방식이 거론됩니다. 안 나오는데 체포영장 청구합니까 안 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침이 지금 결정된 것은 없는 상태입니다. 조국 혁신당은 윤 대통령이 소환을 통보한 10시 이후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자 공수처를 항의 방문해 수사에 뜸을 들인다며 비판했습니다. 공수처는 체포영장 청구를 망설이고 있습니다. 체포영장에 대해서 아직도 먼 얘기를 하면서 국민들의 마음과 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내란 혐의 자체를 부인하는 가운데 이거를 내란죄로 단정하는 권한이 수사기관이 어디에 있습니까?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소환 불응에 대한 대응 방법을 신중하게 고민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다음 절차에 들어가는데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다면서도 체포영장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할 것이 많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원에서 체포영장이 기각될 수도 있고 발부받는다고 해도 경호처와의 충돌 가능성 등 부담이 크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일반적인 절차를 뛰어넘어 강제 수사에 속도를 냈다가 결과가 좋지 않으면 역풍이 불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3차 소환 통보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대통령이 여기에 응할지 미지수인 점은 부담입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수사보다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기에 강제 수사 요구도 거세지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 조사에 난항을 겪는 공수처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이처럼 윤석열 대통령은 공조보도에 거듭되는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당하게 맞서겠다던 담화와는 완전히 딴판인데 어떤 이유 때문인지 따져봤습니다. 김영수 기자입니다. 계엄 사태 10일째 나온 윤석열 대통령의 29분짜리 4차 담화 기조는 확실했습니다.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입니다. 그런데 담화 발표 하루 전날 검찰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수사기관 통틀어 첫 소환 통보였는데 윤 대통령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후 공수처와 경찰이 꾸린 공조수사본부의 출석 요구서는 두 차례 모두 받기를 거절하면서 사실상 무시했습니다.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수사에 응하지 않는다는 비판에도 무리해서 수사기관 출석을 피하는 건 나름의 전략으로 보입니다. 대통령 입장에서는 탄핵 심판이 우선이다 생각합니다. 탄핵 심판의 경우 공개되는 헌법재판소 변론에서 계엄의 당위성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게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일종의 여론전 효과입니다. 대통령의 기본적인 입장 이런 부분들이 헌법재판관들에게 또 국민들에게 설명이 좀 되어야 하는 것이 우선이다. 지금의 수사 속도라면 탄핵 심판 중에 재판에 넘겨져 헌재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을 비롯해 먼저 기소될 군 관계자들의 공소장을 보고 대응하려는 속내도 엿보입니다. 일각에선 내란 혐의와 계엄 선포에 따른 탄핵이라는 사건의 특수성 때문에 변호인을 구하기 어려워서 어쩔 수 없이 지연되고 있다는 얘기도 나왔는데 윤 대통령 측은 소수 정예로 꾸리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윤 대통령이 2차 소환에 불응한 가운데 공수처는 자료를 보강해서 3차 출석 요구를 할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공수처가 검찰로부터 윤 대통령 혐의와 관련한 주요 인물들의 수사 자료를 아직 받지 못했다는 입장입니다. 이 수사기관 사이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공수처는 당장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하기보다 3차 출석을 요구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 철저한 준비를 거쳐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건데 아직 검찰로부터 주요 수사 자료를 전부 넘겨받지 못한 것도 배경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 사건 이첩이 결정된 지 약 일주일 만에 검찰은 고발장 등 기초자료를 공수처로 보냈지만 핵심 피의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군 수뇌부 등의 수사 자료는 넘기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공수처 입장에서는 비상계엄 사건의 정점, 내란의 수괴로 지목된 윤 대통령 조사를 위해 가능한 많은 진술과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윤 대통령 혐의와 관련한 주요 인물들의 자료도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검찰은 넘기기로 한 자료는 모두 보냈다는 입장입니다. 이첩 대상이 애초 윤 대통령 사건이었던 데다 다른 피의자들에 대해선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추가 협조는 앞으로 협의를 통해 결정할 문제라는 겁니다. 결국 검찰과 공수처는 당분간 주요 수사 기록 등 협조 범위를 두고 신경전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검찰과 경찰은 서로를 계엄 사태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며 수사 선상에 올려두고 있어서 검경 사이 주도권 다툼도 계속될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어제 오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2차 햄버거집 회동 참석자인 93회 육군 2기갑 여단장을 피해자로 불러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구 여단장은 계엄 당일인 지난 3일 방정환 국방부 혁신기획관 등과 함께 경기도 안산 한 롯데리아 매장에서 노 전 사령관 등을 만나 계엄을 모의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구 여단장은 또 계엄 당시 전차 부대를 동원하려 했다는 의혹의 당사자로 노 전 사령관이 사조직이자 별동대격으로 구성하려고 했던 제2수사단 수사단장으로도 이름이 오른 인물입니다. 중고거래 사기로 780명에게서 2억 원을 가로챈 20대 남성이 강제 송환됐습니다. 일본에 거주하면서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범행을 벌인 걸로 드러났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박정현 기자입니다.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남성이 경찰에 양팔이 붙들린 채 공항 입국장을 빠져나옵니다. 상습 중고거래 사기로 일본에서 강제 송환된 20대 남성 A씨입니다. 지난해 3월 일본으로 건너간 A씨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나 SNS에 허위 매물을 올려 돈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주로 유명 가수 콘서트 티켓이나 애플워치 등을 판매한다고 올렸는데 거래 대금을 먼저 입금하면 택배로 물품을 보내줄 것처럼 속였습니다. A씨에게 당한 피해자만 780명, 금액은 2억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일본 경찰에 별건으로 신고가 접수되며 앞서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요청했던 우리 경찰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신병을 넘겨받은 경찰은 추가 범행 여부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어제 저녁 8시 50분쯤 경남 사천에선 10대 여성의 흉기를 휘두른 1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여성은 곳곳에 자상을 입은 채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남성은 범행 뒤 자해를 해 이송된 거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 관계 등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5시 10분쯤엔 전남 나주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은 2시간 반 만에 꺼졌지만 집안에 있던 90대 남성이 화상을 입었고 딸 50대 여성도 연기를 마셔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성탄절인 어제 카자흐스탄 서부에서 아제르바이잔 여객기가 추락해 30여 명이 숨졌지만 절반 가까이의 승객들이 극적으로 생존했습니다. 사고 초기 셋대와 충돌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드론 공격의 영향이라는 지적도 있어서 원인 조사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정유신 기자입니다. 비상 착륙을 시도하던 여객기가 고도를 낮추다 지상과 충돌합니다. 이어 동체가 폭발하고 화염과 연기에 휩싸입니다. 하지만 추락 직후 구조대가 도착하고 살아남은 승객들이 하나둘 구조됩니다. 폭발하지 않은 동체 뒷부분에서 스스로 걸어서 나온 승객도 보입니다. 현지 시각 성탄절 오전 아제르바이잔 항공 여객기가 카자흐스탄 서부 악타우시 인근에서 추락했습니다. 아제르바이잔 수도 바쿠를 출발해 러시아 체첸 공화국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이 사고로 탑승객 67명 가운데 30여 명이 숨졌지만 29명이 생존했다고 카자흐스탄 당국이 밝혔습니다. 동체가 폭발한 항공기 사고에서 절반 가까이가 생존한 것은 극히 드문 일입니다. 현지 언론들은 넓은 해변에 추락하면서 동체 뒷부분이 온전한 상태를 유지해 뒤편 승객들이 많이 생존했다고 전했습니다. 신속히 헬리콥터를 동원해 진화에 나서 추가 폭발을 막은 덕도 컸습니다.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продолжаются аварийно-спасательные работы.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госпитализировано 28 человек, из них двое детей. 추락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러시아 항공당국은 지트난계로 사고 여객기가 경로를 바꿨고
이후 세대와 충돌하며 비상 상황이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로이터 등 외신들은 가까운 공항에 착륙하지 않고 카스피의 반대편인 카자흐스탄까지 간 것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사고 당일 러시아 남부에 드론 공격이 있었고 인근 공항이 폐쇄됐다고 외신들은 전했습니다. 참사 소식을 듣고 귀국한 아제르바이잔 대통령은 아직 추락 원인을 논의하기 이르다며 철저한 조사를 당부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희생자의 애도를 표하면서 사고 현장에 구조 비행기를 급파했습니다. YTN 정유신입니다. 비상계엄 사태의 정점으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와 경찰 등이 함께하는 공조수사본부에 2차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공조보는 대응 방안을 고심 중인데 3차 소환 통보에 더 무게를 두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수계혐의 등을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와 경찰 등이 함께하는 공조수사본부의 2차 출석 요구에도 불응했습니다. 오동훈 공수처장부터 주임검사인 차정현 부장까지 수사팀 대부분이 출근해 대기했지만 조사는 결국 무산됐습니다. 공조수사본부는 지난 20일 관저와 대통령실에 출석 요구서를 보냈지만 윤 대통령 측은 우편물 수령을 거부하고 전자공문도 열람하지 않았습니다. 내일 출석하시기는 어렵지 않나. 아직 여건이 안 되었다. 탄핵 심판 절차가 적어도 좀 가닥이 잡히고 어느 정도.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에 출석하라는 공조본의 1차 소환 통보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이 잇따라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서 공조본도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데 우선 대통령에게 3차 소환 통보를 하는 방안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출석 요구를 3번까지 하는 게 일반적인 절차라고 설명하면서 절차상 적법한 절차와 원칙을 지키는 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이 탄핵 심판 변론에 집중하면서 당분간 수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올해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는 어려운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윤 대통령이 잇따라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서 정치권 일부에서는 강제 수사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혐의 자체를 부인하는 윤 대통령이 3차 소환에는 응할지도 미지수인데 조사에 난항을 겪는 공수처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에 이어 공수처의 소환 통보에도 잇따라 불응하면서 강제 수사 여부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영장을 받아 체포하거나 아예 구속영장을 청구해 집행하는 방식이 거론됩니다. 안 나오는데 체포영장 청구합니까 안 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침이 지금 결정된 것은 없는 상태입니다. 조국 혁신당은 윤 대통령이 소환을 통보한 10시 이후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자 공수처를 항의 방문해 수사에 뜸을 들인다며 비판했습니다. 공수처는 체포영장 청구를 망설이고 있습니다. 체포영장에 대해서 아직도 먼 얘기를 하면서 국민들의 마음과 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내란 혐의 자체를 부인하는 가운데 이거를 내란죄로 단정하는 권한이 수사기관에 어디에 있습니까?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소환 불응에 대한 대응 방법을 신중하게 고민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다음 절차에 들어가는데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다면서도 체포영장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할 것이 많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원에서 체포영장이 기각될 수도 있고 발부받는다고 해도 경호처와의 충돌 가능성 등 부담이 크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일반적인 절차를 뛰어넘어 강제 수사에 속도를 냈다가 결과가 좋지 않으면 역풍이 불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3차 소환 통보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대통령이 여기에 응할지 미지수인 점은 부담입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수사보다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기에 강제 수사 요구도 거세지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 조사에 난항을 겪는 공수처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윤석열 대통령이 침묵을 이어간 가운데 이르면 오늘 첫 공식 입장을 발표할 걸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과 대리인단 구성에 관여하는 석동현 변호사는 그제 헌재가 제출을 요구한 포고령과 국무회의 회의록을 제출할 것인지 등에 대해 성탄절 다음 날 이후에 변호인단 쪽에서 정리된 입장을 내놓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석 변호사는 모든 문제를 다 발표하는 뜻은 아니라며 내일 변론 준비기일 절차가 있는 것과 관련해 입장이나 대처가 있을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공수처는 자료를 보강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3차 출석을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공수처는 검찰로부터 윤 대통령 혐의와 관련한 주요 인물들의 수사 자료를 아직 받지 못했다는 입장인데요. 수사기관 사이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경국 기자의 보도입니다. 공수처는 당장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하기보다 3차 출석을 요구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 철저한 준비를 거쳐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건데 아직 검찰로부터 주요 수사 자료를 전부 넘겨받지 못한 것도 배경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 사건 이첩이 결정된 지 약 일주일 만에 검찰은 고발장 등 기초자료를 공수처로 보냈지만 핵심 피의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군 수뇌부 등의 수사 자료는 넘기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공수처 입장에서는 비상계엄 사건의 정점, 내란의 수괴로 지목된 윤 대통령 조사를 위해 가능한 많은 진술과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윤 대통령 혐의와 관련한 주요 인물들의 자료도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검찰은 넘기기로 한 자료는 모두 보냈다는 입장입니다. 이첩 대상이 애초 윤 대통령 사건이었던 데다 다른 피의자들에 대해선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추가 협조는 앞으로 협의를 통해 결정할 문제라는 겁니다. 결국 검찰과 공수처는 당분간 주요 수사 기록 등 협조 범위를 두고 신경전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검찰과 경찰은 서로를 계엄 사태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며 수사 선상에 올려두고 있어서 검경 사이 주도권 다툼도 계속될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경찰이 9.3의 제2기갑 여단장을 내란 혐의로 입건한 지 하루 만에 소환해서 조사했습니다. 함께 피해자로 입건된 방정환 국방부 혁신기획관에게도 소환을 통보하며 비상계엄 모의 정황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김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9.3회 육군 제2기갑 여단장을 소환했다고 밝혔습니다. 참고인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뒤 첫 조사인데 입건한 다음 날인 성탄절에 바로 조사에 나선 겁니다. 구 여단장은 계엄 비선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꾸리려고 한 제2수사단의 단장을 맡기로 했던 인물입니다. 제2수사단은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산하에 마련될 예정이었던 60여 명 규모의 비공식 조직으로 노 전 사령관의 사조직으로 알려졌습니다. 구 여단장은 또 비상계엄 선포 당시 작전 지역을 벗어나 판교에 있는 정보사 사무실에 머문 것으로 알려져 계엄의 전차부대까지 동원하려 한 거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구 여단장은 계엄 당일인 지난 3일 경기 안산에 있는 햄버거 가게에서 노 전 사령관 등과 계엄을 모의한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2차 회동으로 알려진 이날 자리에 함께한 방정환 국방부 혁신기획관도 내란 혐의로 함께 입건됐는데 방 기획관은 제2수사단의 부단장을 맡기로 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방 기획관 등의 소환 날짜도 조율하며 비상계엄 사전 모의 정황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12.3 비상계엄 기획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이 계엄 전에 수십 차례 전북 군산의 한 무속인을 찾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군인들의 사주를 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 2022년부터 전북 군산의 점집을 방문해 군인들의 사주가 적힌 메모나 사진을 보여주며 점괘를 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점집을 운영하는 A씨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노 씨가 김용현 전 장관이 잘 될 사주인지 지속해서 물었다며 다른 군인 10여 명의 사주를 적어와 점을 보고 또 배신할 사람인지 등을 집중해서 물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인사청문 절차가 끝난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을 표결에 붙일 예정입니다. 다수당인 민주당은 임명 동의안이 의결되는 즉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임명권 행사를 독촉하며 탄핵소추안 발의 시점을 조율할 걸로 보입니다. 헌법재판관 충원에 반대해온 국민의힘은 야당이 임명 동의안 의결을 강행하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선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내란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둘러싼 갈등도 격해지고 있습니다. 당장 오늘로 예정됐던 여야정 국정협의체 출범은 어려워졌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공수처의 출석 요구를 또다시 거부한 윤석열 대통령을 맹비난하며 조속한 구속수사를 요구했습니다. 수사 지연은 국민 불신을 초래할 거라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특검 수용을 거듭 압박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무슨 의도로 내란 수사를 방해하고 국민의 요구를 무시하는 겁니까? 내란의 공범임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입니까? 한대행이 여야의 특검법 재협상을 주문하면서 정부와 거대 양당 지도부가 참여하는 국정협의체는 시작부터 좌초 위기에 처했습니다. 민주당은 겉으론 지도부 교체기인 국민의힘의 실무협의 준비가 안 됐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내부에선 한대행이 국정협의체를 민생 회복이 아니라 내란 유지 수단으로 쓰려 한다는 격한 반응이 터져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은 협의체에서 논의할 의제 준비는 이미 다 돼 있다며 판을 깨려는 건 민주당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공석인 국방부와 행정안전부 장관 인선 등 해결해야 할 민생 안보 현안이 쌓여 있다며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합의되지 않은 특검은 절대 받을 수 없다면서도 독소 조항을 빼면 협의할 여지는 있다며 한대행과 발을 맞췄습니다. 특검 후보 추천을 또 야당이 독점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제3자 특검법 이런 건 아직까지 살아있기 때문에 논의를 해서 이걸 한번 해보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추진하는 계엄 사태 국정조사에 참여하기로 하고 위원 명단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진상규명을 방해하려는 여권의 전략이 달라지지 않을 거라고 의심하고 있어 이 역시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나힌입니다. 비상계엄의 여파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경제계가 내수 진작을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전국 73개 상공회의소 등에 긴급 공문을 발송하며 내수시장 활력 제고를 위한 공동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상인은 최근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내수시장과 소상공인 지원에 회원사가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특히 연말연시 모임과 행사를 예정대로 진행하고 지역 특산물 구매도 힘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오늘의 경제 일정 살펴보겠습니다. 통계청이 10월 인구 동향 자료를 내놓습니다. 출생아 수가 바닥을 치고 반등하는 흐름이 이어질지 주목되는데요. 지난 9월 출생아 수는 2만 590명으로 1년 전보다 10.1% 늘면서 7월부터 석 달째 플러스를 이어갔고 분기로 봐도 지난 3분기 출생아는 2개 분기 연속 1년 전보다 늘었습니다. 우리 주식시장이 힘을 쓰지 못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기업 밸류업 상황을 점검합니다. 금융위원회가 오늘 오전 10시 한국거래소에서 기업 밸류업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정부는 우리 기업들의 가치가 저평가돼 주식시장이 상승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올해 주가를 부양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추진해왔습니다. 최상목 경제부 총리가 최근 경제 불확실성으로 고충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인들을 만나서 애로사항을 듣고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고환율과 내수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정부가 긍정적 메시지를 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원달러 환율이 지난 24일 장중 한때 1,460원을 넘어섰습니다. 강달러 현상에 내년에는 환율이 1,500원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금융시장에서 어떤 흐름이 이어질지 관심입니다.
불안정한 국내 정치와 내수 부진이 맞물려서 우리 경제의 뿌리인 소상공인들이 폐업까지 내몰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고환율과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 등으로 중소기업들의 경기 전망도 어둡기만 합니다. 박기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목을 이뤄야 하는 연말이지만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속은 타들어갑니다. 가뜩이나 꽉 닫힌 지갑인데 비상계엄 사태, 탄핵 전국까지 겹치며 그나마 있던 연말 모임 예약도 줄줄이 취소되고 있습니다. 송년회 모임, 연말 모임, 그다음에 이제 많은데 그것들도 많이 취소됐어요. 많이 걱정되죠. 저희 상인들 같은 경우에 사실 12월이 대목이고 이제 그런데 소비 침체 장기화로 소상공인들의 위기는 현실화했습니다. 폐업을 선택한 소상공인들이 받은 폐업 공제금 지급 규모가 올해 1조 3천억 원을 넘겨 최대 기록을 세웠고 소상공인들 대신 신용보증재단이 대신 갚아야 했던 변제금 규모도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중소기업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 중소기업 절반이 올해 들어 더 자금줄이 말라붙었다고 토로했고 내년이 올해보다도 더 나쁠 것이라는 전망도 많습니다. 내수 침체는 물론 고환율과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이 큰 원인으로 꼽힙니다. 수입 원자재 단가는 치솟았는데 미국발 관세 폭탄 우려에 수출 호재를 장담하기도 어렵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이제 보무욕이 강화되고 관세 인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예고되어 있는 상태인데 미중 갈등이 커져서 이제 불똥이 이제 우리 한국한테 떨어지면은 이제 수출 경기까지 안 좋아지게 되면은 양쪽이 다 안 좋아져서 금융당국은 내년 248조 원 규모 정책금융 공급을,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인하를 예고했지만 먹구름 들이운 우리 경제에 희망찬 새해를 가져올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YTN 박견입니다. 사건사고 한 줄 뉴스입니다. 성탄절인 어제 저녁 8시 20분쯤 서울 여의도동에서 관광버스와 SUV가 충돌했습니다. 당시 SUV에 타고 있던 20대 남녀 2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저녁 8시 50분쯤 경남 사천시 사천읍의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10대 남성이 1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어제 오후 4시쯤 1호선 도봉산역 인근에서 서울 지하철 1호선 전동차에 스프레이 낙서가 발견돼 코레일이 상황 파악에 나섰습니다. 배우 한소희의 모친 신모 씨가 여러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서 임영웅 같은 유명 가수 콘서트 입장권 등을 판다는 허위 글을 올린 뒤 780명에게서 2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 20대 A씨가 어제 오후 일본에서 강제 송환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며 트랙터와 화물차를 몰고 상경 시위를 벌인 농민단체 간부 2명에 대해 경찰이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줄 뉴스였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추위가 주춤하니 미세먼지가 말썽입니다. 밤사이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현재 수도권과 충남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 보이고 있고요. 충남에는 이번 겨울 들어 처음으로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오늘 수도권은 종일, 그 밖의 지역은 한때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호흡기 건강관리에 신경 써야겠습니다. 오늘 내륙은 하늘이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다만 동해안 지방에는 건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영동 지방에는 바람도 강하게 불어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는 추위 걱정 없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상 2.5도, 청주 3.2도, 부산 5.5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낮부터는 찬바람이 강해지며 중부지방은 영하권 체감 추위가 나타나겠는데요. 오늘 낮 기온은 서울 2도, 청주 3도, 광주 6도가 예상됩니다. 내일은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7도까지 떨어지며 다시 강추위가 찾아오겠고요. 충남과 호남을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중고거래 사기로 780명에게서 2억 원을 가로챈 20대 남성이 강제 송환됐습니다. 일본에 거주하며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범행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박정현 기자입니다.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남성이 경찰에 양팔이 붙들린 채 공항 입국장을 빠져나옵니다. 상습 중고거래 사기로 일본에서 강제 송환된 20대 남성 A씨입니다. 지난해 3월 일본으로 건너간 A씨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나 SNS에 허위 매물을 올려 돈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주로 유명 가수 콘서트 티켓이나 애플워치 등을 판매한다고 올렸는데 거래 대금을 먼저 입금하면 택배로 물품을 보내줄 것처럼 속였습니다. A씨에게 당한 피해자만 780명, 금액은 2억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일본 경찰에 별건으로 신고가 접수되며 앞서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요청했던 우리 경찰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신병을 넘겨받은 경찰은 추가 범행 여부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어제 저녁 8시 50분쯤 경남 사천에선 10대 여성의 흉기를 휘두른 1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여성은 곳곳에 자상을 입은 채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남성은 범행 뒤 자해를 해 이송된 거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 관계 등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5시 10분쯤엔 전남 나주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은 2시간 반 만에 꺼졌지만 집안에 있던 90대 남성이 화상을 입었고 딸 50대 여성도 연기를 마셔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성탄절이었던 어제 추위가 잠시 주춤하면서 나들이 나가셨던 분들 많으실 텐데요. 학생들의 방학도 겹치면서 도심은 물론 스키장과 행사장 등에도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즐기려는 인파로 북적였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산등성을 따라 펼쳐진 하얀 눈길에 스키를 즐기는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형형색색 스키복을 입고 설원을 누비는 경쾌함은 하늘을 날아갈 듯 즐겁습니다. 본격적인 겨울 시즌을 맞아 개장한 스키장엔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보내기 위한 스키어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오랜만에 가족이랑 스키 타러 왔는데 여기 슬로프 눈 상태도 너무 좋아서 잘 타고 있습니다. 전남 담양 산타 축제에도 가족 단위 나들이객이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대나무로 만든 트리를 비롯해 각종 크리스마스 조형물까지 마을 전체가 산타거리로 변했습니다. 아이들은 가래떡과 소세지 등을 직접 구워 먹으며 잠깐이나마 몸을 녹여봅니다. 크리스마스 때마다 담양 산타 축제에 오고 있습니다. 가족들과 아들 친구들과 해가지고 매년 오고 있는데 먹을거리, 즐길거리 너무 좋습니다. 담양 산타 축제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처음으로 원도심에서 개최했습니다. 이색적인 야간 경관도 조성하면서 15만 명 넘는 인원이 방문했습니다. 지역의 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자리 한번 옮기게 되었습니다. 지역민들도 그러고 여기 외부에서 또 광주나 인근에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보시는 바와 같이 매우 성황리에 한파가 잠시 주춤한 사이 맞이한 성탄절. 가족과 친구, 연인과 함께 소중한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로 따스함이 넘치는 하루였습니다. YTN 오선열입니다. 12월 26일 목요일 미리 보는 오늘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죠?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 시즌2가 오늘 공개됩니다. 공개를 앞두고 골든글로브 주최 측에서 발표한 내년 1월 시상식 후보 명단에는 오징어 게임이 최우수 TV 시리즈 드라마 부문 작품상 후보에 지명되기도 했는데요. 미국 언론들은 통상 연말에는 새 작품을 내놓지 않는 미국의 방송사의 관례를 깨고 크리스마스 휴가철에 오징어 게임 시즌2를 공개하면서 방영 전이지만 후보에 오르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12월 결산 상장법인의 배당을 받으려면 오늘까지 해당 회사 주식을 매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12월 결산 상장법인의 배당 대상이 되려면 12월 31일 기준으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데 주식은 매수하면 매매 당일이 아닌 2영업일 뒤 결제되면서 주주 증권계좌의 보유 사실이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내일 매수한다면 주식 결제는 내년 1월 2일에 이뤄지는 만큼 올해 연말 기준으로는 주식 보유를 인정받을 수 없게 됩니다. 배구연맹은 오늘 프로배구 경기 중 상대팀 감독을 조롱하는 행위를 한 흥국생명 다니엘레 투리노 수석 코치에 대한 상벌위원회를 엽니다.
투리노 코치는 지난 17일 정관장과의 경기에서 고희진 정관장 감독에게 달려가 뒷짐을 지고 엉덩이를 쭉 뺀 상태에서 여러 말을 내뱉었습니다. 흥국생명은 해당 코치에게 엄중히 경고했으며 투리노 코치도 통역 직원을 통해 고희진 감독에게 전화로 사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오늘이었습니다. 네, 다음은 경제 소식 한 줄 뉴스입니다. 한국은행이 내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둔화 등 경기 하방 위험성이 커진 점을 고려해서 기준금리를 더 낮추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내수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소상공인의 폐업 공제금 지급 규모가 지난해보다 10% 늘어난 1조 3천억 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국내 가계대출 차주의 평균 잔액이 지난 3분기 말 처음으로 9,500만 원을 넘어서는 등 가계대출 증가 추세가 이어졌습니다. 인공지능 영어 학습 서비스 스픽이 장기 구독권에 대한 환불을 제한하는 등 불공정 약관을 운영하다 공정위에 적발됐습니다. 지난해 방송 광고 매출이 1년 전보다 20% 가까이 큰 폭으로 줄면서 전체 방송산업 매출도 역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 사업자들에게 선박 부분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수정 추가 공사라는 이유로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은 SK오션플랜트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2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은행권에서 대형 여신 사고가 잇따르자 금융감독원이 은행권 의견을 수렴해서 취약 여신 프로세스 개선 방안과 사후 관리 방안 등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가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세계 경제단체들에게 비상계엄 사태 이후 이어진 탄핵 정국 속에서도 한국 경제를 신뢰하고 지지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 한 줄 뉴스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성탄절을 어제 카자흐스탄 서부에서 아제르바이잔 여객기가 추락해 38명이 숨졌지만 절반 가까이 승객들이 극적으로 생존했습니다. 사고 초기 셋대와 충돌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관련 당국은 모든 가능성을 놓고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유신 기자입니다. 비상 착륙을 시도하던 여객기가 고도를 낮추다 지상과 충돌합니다. 이어 동체가 폭발하고 화염과 연기에 휩싸입니다. 하지만 추락 직후 구조대가 도착하고 살아남은 승객들이 하나둘 구조됩니다. 폭발하지 않은 동체 뒷부분에서 스스로 걸어서 나온 승객도 보입니다. 현지 시각 성탄절 오전, 아제르바이잔 항공 여객기가 카자흐스탄 서부 악타우시 인근에서 추락했습니다. 아제르바이잔 수도 바쿠를 출발해 러시아 체첸 공화국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이 사고로 탑승객 67명 가운데 30여 명이 숨졌지만 29명이 생존했다고 카자흐스탄 당국이 밝혔습니다. 동체가 폭발한 항공기 사고에서 절반 가까이가 생존한 것은 극히 드문 일입니다. 현지 언론들은 넓은 해변에 추락하면서 동체 뒷부분이 온전한 상태를 유지해 뒤편 승객들이 많이 생존했다고 전했습니다. 신속히 헬리콥터를 동원해 진화에 나서 추가 폭발을 막은 덕도 컸습니다.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продолжаются аварийно-спасательные работы.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госпитализировано 28 человек, из них двое детей. 추락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러시아 항공당국은 짙은 안개로 사고 여객기가 경로를 바꿨고 이후 셋대와 충돌하며 비상 상황이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로이터 등 외신들은 가까운 공항에 착륙하지 않고 카스피의 반대편인 카자흐스탄까지 간 것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사고 당일 러시아 남부에 드론 공격이 있었고 인근 공항이 폐쇄됐다고 외신들은 전했습니다. 참사 소식을 듣고 귀국한 아제르바이잔 대통령은 아직 추락 원인을 논의하기 이르다며 철저한 조사를 당부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희생자의 애도를 표하면서 사고 현장에 구조 비행기를 급파했습니다. YTN 정유신입니다.
성탄절을 맞아 프란치스코 교황이 전 세계 평화를 기원하는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한편 가자지구 휴전 합의가 지연되는 가운데 팔레스타인에선 캐럴 대신 포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윤현숙 기자입니다.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절.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당에 수천 명의 군중이 모였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성탄 메시지에서 세계 곳곳의 분쟁과 고통을 언급하며 평화를 호소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가자 전쟁을 거론하며 대화와 평화의 문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In Palestina e in Israele, e in particolare alla cara comunità di Gaza, dove la situazione umanitaria è gravissima. 평화를 기원하는 간절한 기도에도 성탄절을 맞은 팔레스타인에는 캐럴 대신 포성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군의 공격으로 어린이를 포함해 수십 명이 숨지고 다치는 참사가 계속됐습니다. 가자지구 남부의 여러 땅굴을 폭파하는 영상을 공개한 이스라엘은 전쟁이 끝나도 가자지구를 통제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שיבטיחו מול היישובים את ביטחונם, ועם כל הדבר הזה אנחנו נפעל כדי להשיג את שתי מטרות המלחמה. 연내 타결이 기대되던 가자 전쟁 휴전 합의도 또다시 지연되고 있습니다. 생존 인질 명단 제공과 이스라엘군 가자지구 주둔 등 일부 조항에서 막판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마스는 이스라엘이 새 조건을 내걸고 있다며 비판했고 이스라엘은 합의 사항을 물리려 하는 건 하마스라며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YTN 윤현숙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쿠르스크 지역에서 숨진 북한군 병사의 품에서 발견했다며 한글로 쓴 손편지를 공개했습니다. 러시아는 성탄절 당일에도 우크라이나 에너지 시설을 겨냥한 대규모 공습에 나섰습니다. 런던 조수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그리운 조선, 정다운 아버지 어머니 품을 떠나 러시아 땅에서 생일을 맞는 나의 송지명 동무. 건강하길 진정으로 바라며 생일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한글로 쓴 구겨진 손편지 한 장을 우크라이나군이 공개했습니다.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숨진 북한군 병사의 품에서 발견했다는 겁니다. 작성일은 12월 9일이라고 돼 있는데 러시아에 함께 파병된 전우에게 보내려다 미처 전달하지 못한 채 숨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우크라이나는 북한군 공격 영상과 위조 신분증 등 북한군 관련 자료를 연일 공개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 정보총국은 북한군이 아직 전투에 큰 영향을 주진 않고 있다며 현대전 경험이 거의 없어 2차 대전 수준의 전술을 쓰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가 성탄절 하루 동안 미사일 70여 발과 드론 100여 대를 동원해 대규모 공습에 나섰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의도적으로 성탄절에 맞춰 이루어진 비인도적인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Наша велика українська сім'я не може відзначати його повною мірою так, як хотілося б. Так, як це має бути. 이번 공습은 에너지 시설에 집중돼 우크라이나 곳곳에서 대규모 정전이 발생하고 한 명이 숨졌습니다. На ці тривоги. Хоча ми на них все одно звертаємо увагу всередині, вони все одно залишаються. Навіть коли ми зовні здаємося дуже спокійними, все одно тривога внутрішня, вона нікуди не подінеться.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푸틴 대통령이 크리스마스에도 잔혹한 행위를 멈추지 않았다고 규탄했습니다. 러시아도 우크라이나 드론 반격으로 쿠르스크에서 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북한이 제국주의에 대한 적대감을 고취하며 청년 세대에 대한 사상교육을 강조했습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제국주의와 착취계급의 압제와 학적을 받아보지 못한 새 세대들이 피비린 행적과 악마와 같은 존재를 한시도 잊지 않게 하는 것은 대를 이어 계속되는 반제 계급 투쟁의 첫 번째 과제라고 주장했습니다. 파나마 운하와 그린란드로 미국 영토를 넓히겠다는 트럼프의 폭탄 발언이 해당국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트럼프는 파나마가 사실상 중국의 식민지라는 주장을 퍼나르며 운하를 돌려받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파나마 운하 소유권을 되찾겠다는 트럼프 당선인의 폭탄 발언은
청년 보수단체 행사 연설에서 나왔습니다. 통행료 바가지를 계속 씌우면 25년 전 미국이 넘긴 운영권을 다시 돌려받겠다는 겁니다. I say very foolishly by the United States. This complete rip-off of our country will immediately stop. 파나마 대통령은 트럼프가 역사에 대한 무지를 드러냈다며 단 1제곱미터도 내줄 수 없다고 맞섰고 트럼프의 관세 선전포고로 머리를 싸매고 있는 멕시코도 파나마 편에 섰습니다. Y en efecto, el canal de Panamá es de los panameños. Entonces, ahí sí nuestra solidaridad, nuestro apoyo al presidente de Panamá, al pueblo de Panamá. 트럼프는 미국 운하에 온 걸 환영한다는 사진을 올리며 파나마를 거듭 도발한 데 이어 자신의 말이 100% 옳다는 게시글을 공유하며 운하 반환이 진심이라는 걸 재확인했습니다. 트럼프가 공유한 글에는 파나마는 사실상 중국 식민지가 됐다며 미국 경제와 안보를 위해 파나마 운하가 필수적인 만큼 긴급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담겼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는 어떠한 방해에도 이를 완수할 사람이라며 운하 반환을 반드시 이루어야 할 과업으로 지목했습니다. 앞서 트럼프는 미국 안보를 위해 그린란드를 매입하겠다는 주장을 SNS에 올리며 유럽에도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미국 주요 언론들은 북극권 자원 확보는 물론 중국과 러시아 견제를 위한 포석이라고 짚었습니다. 이에 덴마크 정부는 자치령인 그린란드의 군사시설을 강화하겠다며 국방비를 2조 원 넘게 증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이시바 시게로 일본 총리가 다음 달 취임하는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과의 조기 회동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또 이와야 외무상은 중국을 방문해 전략적 호혜 관계 추진을 강조하는 등 새해를 앞두고 대미, 대중 외교에 바쁜 걸음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입니다. 이시바 총리는 다음 달 취임하는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과의 조기 회동에 외교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トランプ次期アメリカ合衆国大統領とも早期に会談を行い、日米同盟をさらなる高みに引き上げていきたいとこのように考えております。 특히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동북아 정세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싶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와야 타케시 일본 외무상은 취임 후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해 이창 총리를 만났습니다. 일본 외무상의 방중은 1년 8개월 만인데 중일 양국의 전략적 호혜 관계 추진을 바탕으로 중일 관계를 진전시키자는 데 뜻을 맞췄습니다. 이와야 외무상은 이어 왕이 외교 부부장과의 회담에서 구체적인 양국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王毅外交部長との間でまさに課題と懸案を減らし協力と連携を増やすその第一歩をですね記していきたいと思っております。 中日关系稳定了，亚洲就更加稳定。亚洲稳定了，将在世界上发挥更重要的作用。 이 자리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따른 일본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와 타이완 정세, 일본 초등생 피살 사건과 관련해 중국에서의 일본인 안전 등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밖에 일본 정부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과도 소통을 이어가며 한일, 한미일 협력을 유지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탄핵 정국 등 정치적 혼란이 이어지는 한국과의 협력에 한계가 있는 만큼 이에 따른 대응책 마련에 고심을 거듭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이제 임기가 20여일 남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성탄절을 맞아 미국이 계속 자유와 사랑, 친절과 연민, 존엄과 품위의 빛을 추구하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대통령으로서 마지막으로 미국인 모두에게 매우 행복한 성탄절이 되기를 기원하게 돼 영광이라며 이같이 썼습니다. 그러면서 신이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이 연간 경제 성장률 목표와 이를 뒷받침하는 경기 부양책을 공개하는 전국 인민대표 대회를 내년 3월 5일 베이징에서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14기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지난 21일 시작돼 어제 폐막한 제13차 회의에서 이 같은 전인대 3차 연례회의 개막 일정을 확정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전인대 연례회의는 중국 최대 정치 행사인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즉 양회의 양대 축 가운데 하나로 그해 중국 정부의 경제 운용 방향과 예산안 등을 확정합니다. 특히 중국 안팎에서 모두 관심이 큰 당해년도 경제 성장률 목표치가 제시됩니다. 일본 출생아 수가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올해 연 70만 명 밑으로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고 아사히 신문과 마이니치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정부가 연간 출생아 수를 추계하는 데 이용하는 계산식을 적용한 결과 올해 연간 출생아 수가 68만 7천 명으로 추산된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일본 출생아 수 72만 7,288명과 비교해 5.5%가 감소한 수치로 1899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적은 것입니다. 성탄절마다 열리는 프로농구 잠실 라이벌전 이른바 SW에서 선두 SK가 4년 연속 삼성을 꺾었습니다. 명승부에 또 이벤트까지 풍성했던 축제 현장에 조은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크리스마스의 농구 코트는 2시간짜리 콘서트장이었습니다. 선수들 각오는 평소보다 특별했고 날이 날이인 만큼 꼭 승리해서 돌아가도록 다 같이 준비 중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인데 아빠가 같이 집에 없어서 좀 그런 점에 대해서 좀 미안하고 빨리 경기 이기고 집에 가서 재밌게 놀자. 알뜰살뜰 팬 서비스도 빛을 발했습니다. 선물은 이제 승리로, 오늘 승리로 보답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팬들도 뜨거운 응원을 보내며 바짝 힘을 냈습니다. 오늘 SW 이기고 통합 우승까지 갔으면 좋겠어요. 바로 너야 SK! 농구의 진심인 모델 문수인이 산타복 차림으로 덩크를 꽂으며 시작한 경기. 역전을 거듭한 시속게임은 경기 종료 20초 전 터진 김선영의 천금 레이업으로 SK가 석점차 진땀승을 거뒀습니다. 지난 2016년 시작한 SW에서 4년 연속 승리한 SK는 선두 질주를 이어갔습니다. 서울 라이벌의 명승부에 1225개 아낌없는 선물까지 더해지면서 만원 관중은 기분 좋은 성탄 추억을 쌓았습니다. 3점슛만 4개, 허웅이 26점을 터뜨린 KCC는 4연패 탈출로 부산 홈팬을 웃게 했고 김태술 감독의 소노는 3연승을 달렸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프로배구 남자부 선두 현대캐피탈이 2위 대한항공을 완파하고 독주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현대캐피탈은 천안 유관순 체육관에서 열린 V리그 홈경기에서 트리플 크라운을 기록한 허수봉을 앞세워 대한항공을 3대0으로 꺾었습니다. 현대캐피탈은 지난 2015-16 시즌 이후 9시즌 만에 8연승을 달리면서 홈팬들에게 기분 좋은 성탄 선물을 안겼습니다. 여자부에서 현대건설은 첫 세트 34점까지 가는 듀스 접전을 딛고 GS칼텍스에 3대0으로 이겼습니다. 현대건설이 3연승을 달린 반면 최하위 GS칼텍스는 13연패로 팀 최다 연패 타이를 기록했습니다.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에 역대 가장 많은 6명이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이기홍 회장이 3년임에 도전하는 가운데 유승민 전 탁구협회장과 강신욱 단국대 명예교수, 김용주 전 강원체육회 사무처장, 오주영 전 세팍타크로 회장 등 야권 후보 5명이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박창범 전 우수유 협회장과 안상수 전 인천시장은 막판 불출마를 선언했지만 야권 단일화는 사실상 불발됐습니다. 차기 회장 선거는 내년 1월 14일 서울 올림픽홀에서 선수와 지도자, 경기단체 임원 등 2,300여 명 선거인단의 현장 투표로 진행됩니다. 차기 대한축구협회 회장 선거가 예상대로 12년 만에 경선으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후보 등록 첫날인 성탄절 당일 이 4선에 도전하는 정몽규 현 회장을 시작으로 신문선 명지대 초빙 교수와 허정무 전 축구대표팀 감독이 차례로 등록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출마자들은 구체적인 공약과 철학 등을 놓고 공개 토론회를 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후보 등록은 내일까지로 선거는 내년 1월 8일에 치러집니다. 성탄 전야 바티칸에서는 수천 명의 신도가 모인 가운데 가톨릭의 성스러운 해 희년의 개막을 알리는 예식과
미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성탄절에도 전쟁 중인 가자 지구와 우크라이나 등에서는 여전히 총성과 공포가 이어졌습니다. 박영진 기자입니다. 휠체어를 타고 성 베드로 대성전 성문 앞에 선 교황. 성문을 두드리자 문이 천천히 열리고 종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25년 만에 돌아온 희년의 막이 올랐습니다. 2026년 1월 6일까지 신자에게 특별한 용서와 은혜를 베푸는 가톨릭의 성스러운 기간입니다. 희망의 순례자들을 희년의 모토로 정한 교황은 가난과 전쟁의 시련에서 벗어나도록 희망을 불어넣자고 말했습니다. Non indugiare, non rallentare il passo, ma lasciarsi attirare dalla bella notizia. E questo è il nostro compito, no? Tradurre la speranza nelle diverse situazioni della vita. 아기 예수가 탄생한 베들레헴. 예년 같으면 순례객들로 붐비는 축제 분위기였겠지만 2년째 트리도 환호도 없는 성탄을 맞았습니다. 전쟁으로 모든 게 멈춘 겁니다. 군인들의 호위 속에 신도들과 맞는 축기경은 그래도 절대 포기해선 안 된다며 슬픈 성탄절은 올해가 마지막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We want to tell to our people not to lose hope. It's possible also to break down the most difficult wall, the hatred, the division, the contempt. 모든 게 파괴되고 말 그대로 재앙이 닥친 가자 지구와 우크라이나에선 전쟁 종식을 위해 기도했고 13년 넘게 이어진 내전이 끝난 시리아에선 되찾은 평화를 조심스레 자축했습니다. 2019년 화재로 기나긴 복원 작업 끝에 이번 달 다시 문을 연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에는 5년 만에 열린 성탄 미사에 수많은 신도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시국도 경제 상황도 어두운 연말에 성탄절은 모처럼의 위로로 다가왔습니다. 시민들은 우리 사회의 평화와 희망이 깃들길 바라며 사랑하는 이들과 따뜻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송재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른 시간부터 발 디딜 틈 없이 붐비는 명동성당. 예년과 다를 것 없는 성탄절 풍경이지만 혼란한 시국인 만큼 신도들의 기도에는 그 어느 때보다 깊은 간절함이 담겼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면서 그렇게 힘내면서 그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평화스러운 그런 나라로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정순택 대주교도 성탄 미사를 통해 희망을 되찾길 바라는 마음을 전했습니다. 아기 예수님의 겸손하고 겸허한 모습을 바라보며 지금 우리가 마주한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의 빛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길. 성당 앞에 펼쳐진 성탄시장. 아기자기한 장식, 성탄 디저트까지 손에 드니 이제야 비로소 연말 분위기를 실감합니다. 어수선한 상황이다 보니까 좀 이런 데에 와서 기분 전환도 좀 하고 좀 연말의 느낌을 좀 느끼려고 한번 나와봤습니다. 엄마 아빠 나오니까 더 재밌어요. 도심 스케이트장은 묵혀둔 스트레스를 날리기 위해 나들이 나온 시민들로 가득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추억을 쌓으며 연말 내내 지쳤던 마음을 다독였습니다. 뒤숭숭해가지고 뭐 그렇긴 한데 그래도 연말 이럴 때라도 즐겨야지 싶은 마음으로 오랜만에 나와서 네, 좋았습니다. 어수선한 시국에 맞은 성탄절. 시민들은 아기 예수의 평화를 또 사랑을 되새기며 마음만큼은 따뜻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뉴스타트 3부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